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1편 속 신문의 역할과 감독검사에 대해서 주제 발표할 장은지입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영화 187을 소개해드리고 187에 나왔던 박동설 공무수사 사건과 신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파 매체 역할과 감독검사의 의미 그리고 효과를 알아보고 언론의 책임 그리고 오늘날의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영화 1987의 많은 역사적 영화들 중에서 특히 감명이 있어서 영화에 등장한 기자의 역할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삶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호기심이 생겨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화 1987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987년 6월 민주항쟁 발달의 원인이 된 박동철 공무수사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우선 박동철 공무수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박동철의 선배였던 박종훈의 소재를 추궁하고자 박동철을 불법 체포하여 남영동에 있는 대공문실로 끌고 가 그의 옷을 벗기고 조사실 안에 욕조로 끌고 가 물고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박동철은 박종훈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모른다고 답하였고 이렇게 수차례의 물고문을 당하던 도중 욕조의 떡의 목부분을 눌리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박동철이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조작하려고 했으나 중앙일보 서울지검 출입기자 신성호가 소식을 듣고 곧바로 데스크에 보고하여 그날 학생이 남영도에서 죽었다는 반신의 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박동철 공무수사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손준호 정의구현 사대반이 1987년 5월 18일 영동 성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추모무사에서 박동철 군 공무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박동철 공무수사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고 시민들은 분노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사와 기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박동철 군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중앙대 부속명상병원 내과 의사였던 오영상에 의해 박동철 군의 쇼크사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자신이 도착했을 때 박동철 복부는 이미 부푼 상태였고 성진기 진단 결과 복부 등 몸속에 물소리가 나서 쇼크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그는 당시 조사실에 욕조가 있었고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시체 검안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초로 이 사건을 알게 됐던 신성훈 기자는 취재거리를 찾기 위해 검사실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경찰청 직원이 경찰도 큰일이야 하고 문을 뜯는데 이때 무언가를 직감하여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척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에 참여해 내용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성훈 기자가 속해있던 중앙일보가 이 사건을 주도했지만 후속 보도를 할수록 동아일보가 보도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의사 오영상과 당시 박동철 군의 부검에 참여하였던 선준 박월길의 증언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사망이 아님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보도지침을 어기고 1월 19일에 물고문으로 질식사를 일면 삭기사로 실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서특별하고 부문 근절 특집 기사를 사회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공론화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이후 일어났던 6월 항쟁을 촉발한 결정적인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건이 알려진 배경을 간접전파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접전파란 특정 사건이나 정보가 한 사람이나 집단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정보의 전파자는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관되지 않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과 시민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신문의 역할이 가장 확대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박동철 공무수사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경찰에게 조사받은 대학생 쇼크사라는 신문을 보도하며 이 사건을 널리 알렸고 이후로 후속 보도는 동아일보가 주도하여 물고문을 질식사라는 일면 삭기사를 실어 이 사건을 더욱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알려졌지만 당시 KBS 기자가 KBS는 국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죽이고도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운동권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조차 분노하면서 학생운동이 거세졌고 시위에 전혀 참여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이면서 사회운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간접 전파의 효과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다같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가 강해졌고 다들 정부를 맞서 싸우면서 정치적 행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 6.25 선언이 발표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였고 시민들이 원하던 정치적 개혁도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언론인의 책임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시위겠지만 언론은 이 권력 있는 집단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안 들리는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리고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언론은 어떨까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 사태를 생각해보자면 당시 비상계엄령은 10시 30분인 늦은 밤에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중계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탄핵 가결까지 좋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정보의 얼굴 그림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참정권 같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현대의 삶, 당면했던 삶에 대해서 많이 감사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등 경찰들과 맞서 싸웠던 외모를 맞서 싸운 학생들과 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용기에 감동이었고 그리고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인 시위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다면 안 될 게 없구나, 우리 뭐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